자, 오늘 강의는 이제 174페이지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제 행사할 강의는 순환식 강의예요. 그러니까 돌아서 원점 들어오기 때문에 뭐 중간에 들어오도 약간의 어려움이지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저는 수업의 본문을 시작하기 앞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선수학습 내용을 잠깐 좀 정리해보자. 실판을 잠깐 보자. 자, 정책의 주요 과정은 체제론에서 파악한 체제 과정, 투입, 전환, 산출, 활류 얘기했고, 자, 이러한 투입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게 정책 의제 형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 사회 집단, 국민의 요구가 정부의 공식적인 의제, 안건으로 선택되어지는 것, 그걸 정책 의제 형성이라고 얘기했고, 자, 의제를 정책 문제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선택, 이걸 정책 결정이라고 했어요. 이게 전환이죠, 여러분들. 결정된 정책을 현실로 실행하는 것을 정책 집행, 이게 산출이고, 자, 집행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와 피드백, 환류가 이루어집니다. 정책 평가, 정책 환류 그러는데,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지난주에 이걸 배운 거예요. 그 오늘은 이제 이 정책 결정은 뭐냐?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선택을 해야 돼. 그 대안 선택하는 것을 보통 정책 결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정책 결정 파트의 출제 포인트를 좀 보겠는데, 자, 1번과 4번 정책 결정 과정, 여러분들 별표 하나씩 급 나왔고, 4번에 정책 네트워크, 정책망이라고 그러죠. 망 모형 묻는 것들. 두 가지 형태가 C급입니다. 망 자체는 뭐 하위 정보 모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슈망이다. 정책 공동체라는 망이 있어요. 그 망의 성격 규명하는 것들도 가끔 출제해서 언급이 되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정책 결정이 무엇인가? 개념 파트부터 한번 정리해보자. 행정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 흐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자. 문제 해결 및 이때 문제는 뭐야? 이거야. 정책 의제. 정책 의제를 정책 문제라 그래.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것들. 정책 의제, 정책 문제. 그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선택을 해야 돼. 해야죠. 그걸 이제 정책 결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 해결 및 행정 목표의 일치가 되는 미래의 활동단의 선택 말을 길게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 쉽게 얘기하면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선택. 그걸 우리는 정책 결정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봤으면 쌍가루 이번에 의사결정과의 관계가 나왔는데, 자, 우리가 얘기하는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 둘 다 나온 거 보자. 문제 해결 아니면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 선택이라는 점에선 동일합니다. 자, 그러나 차이점이 있는데, 박스를 보겠는데, 박스 두 번째부터 보자. 주체부터 보자. 자, 정책결정의 주체는 누가 하냐?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결정을 얘기할 때는 정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조직체가 담당하는 것, 지금 얘기한 의사결정이라고 언급을 하죠. 개인도 하는 것도 바로 의사결정이야. 기업, 조직체, 정부, 개인도 들어가요, 여러분들. 개인도. 그럼 당연히 공적 성격 강한 것은 정책결정이고 공사의 성격이 함께 강조가 되는 것은 의사결정이죠. 자, 정책결정은 항상 공익을 강조합니다. 공익을 구현하기 위한 뭐 대안 선택 그러지만은 의사결정은 항상 공익에 근거한 건 아니죠.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해야 하죠. 그래서 항상 공익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정책결정은 정부가 하니까 광범위한 영향 나왔고 의사결정은 상대적으로 기업이나 조직체, 개인이 하다 보니까 부분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책결정은 계량화 수치로 표시하기 힘들어. 근데 의사결정은 예를 들어 매출액 200억 달성한다 이런 식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자, 결론적으로 정책결정은 어쨌든 간에 의사결정의 특선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유형 여러분들 평가 기준 다시 출제 없고 하나 좀 없고 바로 넘겨서 176페이지 정책결정 과정. 자, 요게 제가 C급이라고 얘기했죠. 자, 과정은 이제 갤로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건 안 나왔지만 그 4단계 형태가 쭉 나오고 있을 게요. 거기 쌍가루 1번의 문제 인지와 목표 설정, 오른쪽 쌍가루 2번 정보 수집, 쌍가루 3번 대안 작성 평가, 쌍가루 4번 최선 대안 선택해서 4단계가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맨 앞에 이제 문제 인지 및 목표 설정. 이때 문제는 뭘까?
요거죠. 다시 요거 뭐야? 정책 문제, 실험 문제 이런 식으로. 자, 그 문제를 인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달성했던 목표가 있겠죠. 청년 실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었어? 그럼 청년의 삶의 질 제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목표 설정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하여간에 여러분들, 그러면 좀 전에 청년 실험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문제를 인지했어요. 그럼 오른쪽 보자. 그럼 청년 실험 문제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수집을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럼 정보 자료 수집할 때 여러분들 사용되는 분석 기법이 나오는데 거기 MIS란 말이 나올 게야. 찾았습니까? MIS는 그대로 M은 매니지먼트, I는 인포메이션. 적지 마세요. 뒤에 나오니까. S는 시스템. 이걸 그대로 하면 관리정보체제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관리정보체제를 쉽게 얘기하면은, 저 보자. 컴퓨터와 인간의 결합체를 얘기합니다. 뭐와 뭐의 결합체? 컴퓨터와 인간의 결합체. 이 컴퓨터와 인간의 결합체를 관리정보체제라고 언급을 해. 여러분들 컴퓨터를 토대로 각종 정보에 항해를 해야 해. 하잖아. 필요한 정보를 수집을 하잖아. 끌리게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은. 자, 정보가 수집됐다. 거기에 근거가 이제 대안들을 여러분들 작성을 합니다. 그죠? 그 작성된 대안들을 비교분석 평가하는데, 자, 여기 보자. 뭐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여러분들 대안이 있겠죠. 무슨 사업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공무원 여러분 육성 사업의 증가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 이제 대안 1, 대안 2, 대안 3가 있다. 그럼 각각의 여기에는 여기 보자.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무원 예를 들어 증원 사업 자체를 실시했다. 그럼 공무원 12,000명을 증원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비용을 코스트라 그래. 그러면 청년 자체에 지금 그냥 공무원 육성 사업을 함으로써 국가 전체에 여러분들 기여하는 바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기업의 매출처럼. 그걸 우리 뭐라 하냐면 베니피트라 그래. 편익이라 그래. 편익이라 그래. 이걸 다 분석하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 청년의 뭐 삶의 질을 고행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냐. 그걸 계량적인 수치로 표시하기가 쉬워요. 어렵지만 해야 합니다. 한류 자체가 여러분들 국가 전체에 여러분들 뭐 위상 발전에 기여한 바에서 평가하는 금액 나오잖아. 그거 다 지금 그냥 이런 분석 갖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석 갖고. 이런 분석을 한다고. 이걸 여러분들 비용 편익 분석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 비용 편익. 그 다음 이거 말고 이시 분석이 있어. 이거는 비용 효과 분석, 이펙티브니스. 뭐라 한다? 비용 효과 분석. 분석을 해. 그럼 이 분석을 토대로 자, 우리가 이게 순현재 가치였는데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 보자. 기업에서 1년 매출액이 여러분들 300억이야. 들어가는 여러분들 비용이 250억 들어갔어. 그럼 순이익은 얼마야? 50억.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가운데 요 세 개를 비교하면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순 매출액이 가장 큰 대안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걸 선택을 하겠죠. 쌍거래 사업원의 최선의 대안 선택이란 말 나왔죠. 자, 쌍가로 3번 보시면 거기 중간에 BC 분석, EC 분석에다가 밑줄. 이런 BC 분석, EC 분석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 하냐? 체제 분석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기법? 체제 분석 기법. 좀 이따 학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은 밑줄 쳐놓으세요. 자, 그럼 제가 이제 4단계 형태가 있는데, 자, 이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겠는데, 자, 다시 여러분들 176페이지. 아까 제가 첫 번째 단계가 문제인지 및 목표의 설정이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근데 만약에 문제를 잘못 인지하면 목표도 왜곡된 목표를 설정을 할까 안 할까? 하겠죠. 이게 잘못된 문제인지는 왜곡된 목표를 설정한다. 이름을 우리는 소위 제3종의 오류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문제인지 및 목표의 설정 쭉 내려가서 밑줄 친 거 보자. 잘못된 문제인지는 잘못된 목표를 설정한다. 그걸 모르나? 제3적 오류. 이 제3적 오류가 여러분들 출제에 나오면 오류 가운데 약 8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면 제3적 오류가 정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85%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온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제3적 오류 일단은 지금 얘기한 개념의 형태 정도는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현생님 보자. 현생님 보세요. 현생님 보세요. 자, 여기 보자.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문제를 인지하고 사건 해결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게 바로 뭐야? 제3종 오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제3종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필요해, 필요치 않아?
필요하죠.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일명 우리는 문제의 구조화라 그러는데 요 내용을 간략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보시면은 첨삭지도에 거기 정책문제 분석기법 이렇게 나왔고 첫 번째 줄로 한 거 보자. 제3정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의, 가로내 뭐라 문제의 구조화란 말 나와나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의 구조화를 위한 주요 방법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거기 분류 분석, 두 번째 계층 분석,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시네틱스, 가정 분석, 경계 분석, 논변 지도 분석해서 6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요게 9급 문제하고 7급 문제에서 문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한 문제씩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렵게 안 나오기 때문에 나올 개연성이 있는 것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류 분석을 얘기할 때는 보자. 문제를 정의하고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각종 개념을 명확히 한다. 그런 말 나와 안 나와? 나왔죠, 여러분들? 나왔죠? 자, 거기 여러분들 밑에 정책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제 사항을 나타내는 밑줄 추상적 개념들을 추상적 개념의 밑줄 구체적이고 특정한 상황이라 대상 밑줄 귀납적 추론 과정을 통하여 분류하자. 자, 현재 보세요. 현재 보세요. 자, 노인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라 그래. 그럼 노인의 고통을 대표하는 것은 네 가지가 존재하거든. 빈고, 병고, 고독고, 무이고. 어? 그러면 노인의 고통을 구성하고 네 가지 요소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러면 빈고가 뭐고, 병고가 뭐고, 고독고가 뭐고, 무이고가 뭔지를 정확하게 개념화시켜서 결론적으로 노인의 고통은 이러이러하다. 뭐 여러분들 개념 정의하는 것. 이게 분류 분석이에요. 이해했어요? 여러분 얘기 보자. 미스 코리아를 선발하려고 그래. 그럼 미스 코리아가 되기 위해서는 뭐 진이 뭐고 선이 뭐고 미가 있겠지. 그럼 진이 뭐고 선이 뭐고 미가 뭐다. 따라서 미스 코리아는 이러이러하다고 개념 정의하는 거야. 이거 바로 뭐야? 이게 지금 그냥 분류 분석이야. 근데 생각해보자. 그럼 가끔 이런 경우가 있지. TV에 우리가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보면은 ABC 가운데 C라는 여자가 가장 얼굴은 예쁘고 몸매도 좋은데 걔가 여러분들 진이 되지 않고 미가 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겠죠. 그럼 그 여자는 미적인 측면은 발달되어 있지만 진하고 선 자체는 점수가 많이 나온 게 덜 나온 게야. 덜 나온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스코리아 법일 땐 단순하게 여러분들 얼굴하고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이 뭐고 선이 뭐고 미가 뭐고 이에 따른 조건에 따라서 미스코리아를 선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코리아를 개념적이 할 때 진이 뭐고 선이 뭐고 미가 뭐다. 따라서 미스코리아는 이러이러하다. 이 지금 이게 분류 분석이에요. 거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가로 아래 빈곤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의내리려 그래. 그럼 빈곤수를 구성하고 있는 몇 가지의 구성 요소를 먼저 나열을 시킵니다. 거기 부적절한 소득, 사회적 차별, 낮은 학력. 여기서 비부적절한 소득은 무엇을 의미하고 사회적 차별은 무엇을 의미하고 낮은 확률이 무엇이다. 따라서 빈곤 문제는 이러이러하다. 개념 정의하는 거 분류 분석이에요. 됐어요? 교재 앞쪽으로 어디를 보냐면은 페이지, 표정 보니까 아직 안 됐어. 8페이지. 8페이지 쭉 봐봐. 8페이지. 자, 8페이지에 한으로 보는 핵심에서 이제 행정 개념의 발달사가 쭉 나와. 거기 행정 개념을 대표하는 구성 요소가 행정관리설, 통치기능설, 행정인설 쭉 나오죠. 그래서 행정 행태에서 봐가 행정은 이렇고 통치는설 이렇고 행정 이렇고 따라서 행정의 개념 정의는 이러이러하다. 이 개념 정의하는 것들. 이게 바로 분류 분석이에요. 이해했죠? 자, 이해한 걸 이제 간주하겠습니다. 다시 원위치. 자, 다시 177페이지 하단에 계층 분석이라는 게 나오죠. 이 계층 분석은 밑줄 문제의 원인.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정의를 내려서 문제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들. 이게 바로 계층 분석이에요. 거기 이제 원인에 관한 가능 원인, 개연적인 원인, 통제 가능 원인에서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는데, 그건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키워드가 바로 뭐냐? 원인이야.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발견해서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는 것들.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 계층 분석이다. 됐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보자. 시네틱스를 번역할 때는 뭐야? 유추법이라고 번역을 해야 하죠. 유추법. 이건 맨 앞에 유사한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여러분들 문제를 정의하는 것들.
이게 지금 얘기한 시네틱스야. 물론 여러분들 시네틱스에 관한 유추는 뭐 개인적인 유추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자세한 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사한 문제에 대한 분석을 위해 고안된 방법, 이 바로 뭐다? 시네틱스다. 자, 거기 들어보자. 담배 중독 문제가 무엇인을 알아보려고 그래. 그럼 담배 중독 문제하고 유사한 것 가운데 마약 중독이 있어 없어? 그래서 마약 중독 문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정을 내려가지고 담배 중독 문제에 대한 개념 정의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사한 것을 여러분들 분석해서 유추해서 특정 현상의 문제에 대한 개념 정의하는 것들. 이게 지금 얘기한 시네틱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거 좀 숙제해서 가져가시고. 여기 보자. 일반직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고통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토대로 일반직 공무원들의 고통을 유추하는 것들. 이게 바로 뭐야? 유추법이에요. 시네틱스. 됐죠? 자, 내려가서 여러분들 가정 분석 보지 마시고 반가로 보래 경계 분석 것도 별표 하나. 자, 경계 분석을 얘기할 때는 자, 두 번째 줄 중간 보자. 문제의 범위, 경계선을 어디까지 문제로 삼을 것인가를 정하는 방법에다가 미술 쳐라. 다시 보자. 정책 문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문제로 삼을 것인가 정하는 방법. 이걸 이제 경계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자. 아까 제가 노인의 사고를 얘기했어요. 자, 노인의 사고 뭐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거 사회 공부하시는 분들 나와 안 나와? 빈고, 병고, 고독고, 무의고 네 가지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 노인의 고통을 얘기할 때 어떡하냐 여기 보자. 빈고만을 갖고 노인의 고통을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경계를 확대해서 병고까지 노인의 고통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범위를 더 확대해가지고 어디까지? 고독고까지 여러분들 포함해서 노인의 고통을 얘기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어디를 경계를 설정하냐에 따라서 노인의 고통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죠. 이 바로 경계 분석이야. 그래서 경계 분석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문제의 범위, 경계선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바로 뭐다? 정책 문제의 올바른 정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 분류 분석, 아까 분류 분석은 추상적인 개념을 귀납적인 철학을 토대로 명확히 한다고 얘기했어요. 했죠? 문제의 원인은 뭐라 했어요? 계층 분석을 얘기했고 유사한 사건을 분석하는 것 시네틱스라고 얘기했고 여러분들 자 문제의 범위 경계선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정의하는 방법 경계 분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문제를 올바로 정의한다란다 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칠판을 잠깐 보자. 현재 보자. 자, 좀 전에 정책 결정 과정 자체는 4단계 과정을 얘기했어요. 문제 인지 및 목표의 설정. 두 번째 얘기한 게 정보 자료의 수집을 얘기했지. 세 번째 얘기한 게 대안의 탐색, 작성, 비교 분석 평가. 마지막으로 최선의 대안 선택을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 단계 가운데 제3정의 오류는 몇 단계? 첫 번째. 자, 제3정의 오류. 잘못된 문제 인지는 잘못된 목표를 설정한다. 됐습니까? 자, 이 4단계 가운데 물어보자. MIS 기법 활용하는 건 몇 단계? 2단계 정보 수집. 이건 제가 컴퓨터와 인간의 결합체라고 했잖아. 컴퓨터를 토대로 정보의 항해를 토대로 정보를 수집한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여기 보자.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 이걸 제가 아까 체제 분석이라고 얘기해서 안 했어요. 그렇죠? 언제? 대안의 비교 분석 평가 때. 그렇죠? 마지막으로 최선의 대안 선택까지 4단계쯤 얘기했어요. 전반적인 과정 절차에서 나오고 있는 특징들을 문제화시키는 것이 한 문제입니다. 자, 그거 봤으면은 여러분들 179페이지. 자, 이번에 이제 정책 결정에 참여자가 나왔는데, 자, 공식과 비공식 두 가지가 나오죠. 공식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을 공식, 그렇지 않을 경우를 비공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공식적인 참여자 쭉 나왔는데, 여러분들 외우지 마시고 최고, 중간, 입법, 사법부가 나왔죠. 비공식을 얘기할 때는 이익집단, 정당, 국민 등은 비공식이 들어갑니다. 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몇 가지도 있어요. 자, 여기 보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공식이죠. 공식은 법적으로 보장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의회 의원,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그것도 공식이죠, 여러분들. 법적으로 보장이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다 기록이 안 됐지만 뭐 기본적인 틀은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거기 여러분들 이 공식에 사법부 들어가잖아. 여러분 이거 보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어디서 했어요?
탄핵 심판 결정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사법부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가정책 최종적인 판단을 사법부가 내린 경우도 많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봤으면 됐고, 그 다음 페이지. 자, 이건 이제 쌍가로 3번에 별도로 정책 네트워크. 자, 이게 아까 C급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정책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책망이 무엇입니까? 하고 먼저 질문이 나와야 돼. 자, 일단은 정책망 자체는 맨 앞에 개념 정의가 쭉 나오고 있어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줄 한번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야. 어떤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를 뭐라 한다? 정책망이라고 하는구나.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정책망을 얘기할 때는, 자, 그 중간에 영국하고 미국에서의 연구 형태가 약간 틀려. 그래서 영국은 전통적인 의원 내각제 아니야. 그래서 정당이나 의회 중심의 연구를 하다가 한계에 봉착을 해. 무슨 말이냐? 정책 결정에 여러분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당하고 의회 말고 또 다른 집단이 있다는 걸 알게 돼. 또 다른 집단이 바로 뭐다? 정책 공동체라고 나와나. 정책 공동체예요. 이 정책 공동체는 좀 이따가 배우겠지만 쉽게 전문가 집단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 전문가 집단. 자,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거기 미국 나온 거 보자. 그 밑에 나왔죠? 밑줄 친 거. 하위 정부 모형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 안 배웠어? 철의 삼각 배웠잖아요. 자, 하위 정부 모형은 공식적인 참여자 밑에 실질적인 정부 역할하는 모형이라 그랬죠. 내가 뭐 얘기했지? 그죠? 의회, 국회 상임위원, 그 다음 정부 관료, 또 하나 이 집단, 요 3자의 결합체를 철의 삼각, 하위 정부 묘죠. 그래서 이 하위 정부 모형 자체와 이 하위 정부명을 비판한 이론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슈망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거기에 미국은 하위 정부 중심 연구, 이슈망 중심으로 연구가 활성화됩니다. 시험 문제는 주체를 바꾸는 문제가 나와 영국과 미국의 주체를 바꿔놓고 고르는 문제가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형태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하위 정부 모형은 좀 전에 얘기했으니까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한 거 보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이익 집단, 의회의 상임위원, 행정주요 관료. 이 집단을 대표하는 기업이라 그랬잖아. 기업이 로비 활동을 토대로 국회의 상임위원하고 정부 고위 관료를 매수한다란다. 그래서 강력한 여러분들 망이 형성되는데 그걸 철의 삼각이라고 배워서 안 배워서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자, 오른쪽에 맨 위에 정책 공동체가 나오는데 이 정책 공동체는 아까 뭐라 그랬지? 전문가 집단이라 그랬잖아. 거기 봐봐. 정부 관료, 학자, 연구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 이렇게 나왔는데 한국행정학회다, 한국지방행정학회다, 한국정치학회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 학회 자체를 얘기할 때는 대학 교수 그리고 연구단체 연구원들, 정부 고위관리가 학회 회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정책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회는 여러분들 산하에 사집단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사람들끼리 또 작은 모임을 만들어. 이것도 지금 얘기한 대로 정책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거기 보자. 두 번째, 이 모형에 따르면 정책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공식적인 학회라든가 아니면 사적 모임, 비공식적인 접촉이 있다. 일련의 공통의 이해와 공동체 감정을 가지고 있다. 자, 사바티아 밑줄. 사바티아는 정책 공동체를 일명 뭐라 했다? 정책 하위 체제라고 명칭을 붙여놓고 있는데 이 정책 하위 체제를 이거로 적어보자. 정책 지지 연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정책 지지 연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책 지지 연합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연합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자, 됐으면 장단점 보지 마시고 내려가서 이슈망 나온 거 봐. 자, 이슈망을 얘기할 때는 맨 앞에 학자가 나와요, 여러분들. 휴 해클러. 자, 이 해클러가 앞에서 파악한 하위 정보명을 비판해. 여기 보자. 1970년대의 미국적 상황은 엄청 사회가 다운화돼. 여기 보세요. 하위 정보 모형 자체가 탄생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언제 등장했냐? 1956년도에 만들어져. 그럼 여기 보자. 1945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났고 50년도에 한국 전쟁 이후에 강력한 집단이 형성되는데 강력한 집단.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수 산업에 의해서 발전한 기업체가 있어요. 이 집단이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정부 고위관리와 국회 상임위원 자체가 경관 견망을 형성해서 사실 이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모든 것이. 견관 철의 삼각이. 근데 7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 사회는 엄청나게 사회가 바뀌어. 60년대 인종폭동, 유색인종 문제, 소수민족 문제 자체가 만들어지고 빈곤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요 집단 말고 정부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세력이 있음을 간파하게 돼. 그 간파한 사람이 누구냐면 휴 해클러예요. 그래서 이 뭐라 했다? 이슈망이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이슈망으로 또 이슈가 발생하면 여러분들 일적으로 망이 형성이 돼. 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 보자. 청년 실업 문제, 조국 문제 사건 자체가 인터넷에 올라갔다는 밑에 댓글 달리 안 달려? 들리죠? 그럼 조국의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밑에 댓글을 다는 거 아니야? 댓글을 단 사람들의 집합체이기 바로 이슈망이야. 그 이슈망이에요, 여러분들. 김정은이가 동쪽으로 미사일 쐈어, 안 쐈어? 쐈죠.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 조기 보내고 바로 여러분들 또 이거 쐈어. 그럼 여러분들 보내고 여러분들 미사일 쏜 저희는 뭐냐? 밑에 댓글 달리 안 달려? 달리죠. 그것도 이슈망이에요. 그럼 이 이슈망 자체를 얘기할 때는 참여하는 사람이 여기 보자. 전문가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전문가만이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것을 여기 보세요. 경계의 개방성이 높다고 얘기해. 적지 마세요. 아니면 경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망 자체가. 그리고 이 망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슈가 없어지면 망도 없어져. 영원한 망이에요, 일석이망이야. 영원한 망이에요, 일석이망이에요. 일석이망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유동적인 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조국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국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뭐 행동에 대해서 찬성했다가 나중에 반대로 가는 사람도 있고 반대해서 찬성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어요. 선생 같은 옛날에 쇠고기 미국산 소고기 문제 맨 처음에 반대했어요. 강화문 가서 여러분 촛불 시위가 참여했던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들 한 일주일 있다가 미군 부대에서 여러분들 미국산 소고기를 먹게 됐거든. 너무 맛있어. 입에서 녹아. 그래서 이건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먹어봐야 돼. 그래서 찬성으로 바뀌었어. 처음엔 반대, 나중에 몰아가서 찬성. 그래서 이게 뭐냐면 관계의 방향이 왔다리 갔다리 거려. 찬성으로 갔다가 반대로 갔다. 그걸 관계의 가변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적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교재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자. 이슈망은 여러분들 여기 보자. 이슈에서 형성된 망 자체를 얘기할 때 여기 망에 참여했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없어? 쉽게 나와요. 맨 처음에 댓글 달다가 그다음 댓글 안 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죠? 망은 또 쉽게 여러분들 무너져 안 무너져? 그래서 거미줄 망이라고 얘기하기도 해.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이슈 네트워크는 거미줄처럼 엮어진 망이 아주 여러분들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다고 표현이야. 쉽게 끊어진다 그런 말이야. 다양한 이해관계나 전문성을 가진 개인 조직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라고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내려가서 이슈망의 특성 나온 거 봐. 자, A번 나온 거 보자. 참여자의 범위가 넓고 미절, 경계의 개방성이 높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말이에요. 또 이슈에 따라 주요 행위자가 바뀌어 안 바뀌어? 자, 현재 보자. 여러분 과거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축산물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요 행위자가 됐어 안 됐어? 행위자가 됐겠죠. 근데 조국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주요 행위자가 돼야 안 돼? 아니지. 좀 여러분 이때는 진보라든가 사회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우린 집단 아니면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처럼 사회 변화보다는 보수적인 성격 기득권 세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집단 이런 사람들이 주요 행위자가 돼야 안 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에요. 주요 행위자가 수시로 변할 수가 있다. 근데 이슈망엔 여기 보자. 실질적으로 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을까 적을까? 적어요, 여러분들. 조국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 많을까 적을까? 적겠죠. 그래서 나온 게 B번에 교환할 자원을 가진 참여자는 한정적이다. 실질적으로 해박한 지식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참여자들 사이에 권력 배분은 불균등하다 이렇게 나왔어.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보자. 그러면 전문성을 갖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강력한 또 힘을 발휘 안 해? 발휘합니다. 그들이 강력한 실적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촛불 집회 가면 여러분들 마이크 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자체의 말에 따라서 여러분들 민중이 좌우가 돼요. 막 좌우가 돼요. 그래서 나온 게 권력 배분은 실질적으로 권력, 힘을 갖고 미치는 사람들은 소수한테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권력 배분은 불균등하다. 자, 공동체식 약하죠? 접촉 빈도 자주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한 번 들어갔다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유동적이다. 연계작용 안정성 낮으며 자, 그 밑에 밑줄 관계의 방향이 가변적이다 그런 말 나왔나? 찬성해서 반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자, 여러분들 갈등이 있어 없어? 있잖아. 진보하고 이런 보수 세력 간의 갈등도 있죠. 아침에 택시를 탔는데 오늘 뭐 얘기하다가 이제 나보고 어디 가시냐, 뭐 하시냐. 그래서 고시학원 선생이라고 얘기하니까 강의하러 가시냐, 무슨 학원이냐고 또 물어보더라고 기사하시는 분이. 그래서 뭐 공무원 학원이라니까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 많죠. 그래서 좀 많다고는 얘기 안 했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학생들 보면 참 불쌍하다 그랬지.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공부하는 게 1년 공부해가지고 운으로 붙기도 하고 운 나빠서 떨어진 경우도 있고 다시 1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안타깝다 뭐 그런 얘기 하니까 이분이 이거는 사회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다 일정 연설을 하시는 거야. 기득권 세력 자체가 여러분들 계속 기득권을 갖고 있고 없는 사람이 못 사는 사회가 되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태극기 부대에 참여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얘기한 게 뭐 다 좋은데 우리 기사님도 태극기 부대건 보수건 진보건 병 나누지 말자 그래서 내가 나는 가장 심각한 게 그거 같다. 여기에서 내리면서 다른 택시 타면 다른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자꾸 날 눈치를 봐. 선생님이 나보다 나이가 비슷하면 욕할 텐데 나보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사고는 내가 이해하는데 그분들 사고를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그 문제가 있어 없어? 있죠. 근데 뭐 기득권 세력이 손을 내려놓는다 그러는데 결론은 태극기 부대를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분이 사고가 뭔가, 이분은 기득권 세력인가, 난 뭔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수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 사회 변화를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는 게 보수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참 그분들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다 뭐 진보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선생님 지금 박근혜래.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선생님도 엄청나게 비판을 해.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다? 강력한 리더십이 없잖아 여러분들. 난 그게 답답해 죽겠어. 너무 사람이 착해가지고 사회가 여러분들 굉장히 좀 혼란하거나 할 때는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할 때 비인간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도 등장을 해야 돼. 엄청나게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사람도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게 좀 없어. 너무 사람이 착해가지고. 그래서 안타까운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를 쓸리고 저리 쓸리고 그러잖아요. 미국 문제도 이래 쓸리고 저리 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보면 사회가 이런가 더 어떤 문제가 하나 해결된 느낌이 없잖아. 보세요, 여러분들. 북한 문제, 미국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부동산 문제, 빈곤 문제, 양극화 문제. 물론 이 문제들이 과거부터 존재했지만은 이 정권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여러분들 정치권을 내세운 건데 막상 여러분들 뚜껑 열어보고 지금까지 보면은 뭐 기본적인 실마리가 좀 안 풀린 느낌이 들어. 실타래를 좀 풀어놨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 풀리니까 답답하잖아. 답답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그렇게 현 정부를 비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뭐 어쨌든 간에 거기 보자, 여러분들. 맨 위에 갈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이게 조국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쩌고저쩌고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배 집단 밑줄. 아무리 미국산 소비 문제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수입 결정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배 집단은 정부야. 정부라고 적어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력 게임은 밑줄, 제로섬 게임은 승자 패자가 있는 게임이야. 진보하고 여러분들 보수 가운데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저 앉아. 그죠? 이게 승자 패자가 있는 게임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제로섬 게임이요. 경쟁적이다. 이 네트워크는 유동적이며 일석이망으로 특정한 경계가 있다 없다? 없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거기까지만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책 결정에 대한 기본적인 틀 쭉 봤고, 자, 이제 184페이지에. 자, 시마노트에 합리성이라는 게 나와. 합리성 나왔죠? 자, 이 합리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말 그대로 이의 합치가 되는 게야. 여기 보자. 합리할 때 이야. 그러면 이걸 이제 이치라 그러죠. 이치.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합리할 때 이치라고 하는 이 자체를 얘기할 때는 학문에 따라 틀려. 경제학에서 파악한 이 이름 뭘까? 경제성의 구현이지 뭐야, 경제학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구현하는 게 경제학의 이 아니야. 법학에서 이치는 뭐야? 법에 합당한 게 이치지 뭐예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학문적 분야에 따라서 아니면 용어에 따라서 이치가 틀려. 그래서 그거는 이걸 적어놓은 건데, 중간에 4번에 폴 다이어증이라는 사람이 나와. 폴 다이어증의 합리성에 분류해가지고 내용이 쭉 나와. 나오는데 다 보지 마시고 2번에 경제적 합리성 밑줄. 자, 그러면 경제적 합리성이란 말은 뭐냐? 경제성의 이치에 합당한 거야. 그럼 경제성은 뭐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구현될 때 우리는 경제성이 구현됐다고 얘기하네.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용에 비하여 효과가 큰 대안의 선성이란 말이 나오죠. 그다 적어놓자. 그다 이렇게 적어놔. 이렇게 적어놔. 이렇게 적어놔. 이거. ECA, BCA. 그리고 여러분 교재 어디 배우시냐면은 페이지 230페이지, 31페이지. (231페이지에) 중간에 체제 분석 기법이라는 게 나왔죠. 가로 안에 BC 분석, EC 분석이라는 게 나왔지. 가로 안에 분석이 어널리시스에서 A야. 여기 보면은 ECA 나왔죠. BCA 칠판이죠. A는 어널리시스, 분석을 얘기하는 게야. 분석. 그래서 그걸 이제 편익 비용 분석, 아니 비용 편익 분석 다 좋아. 비용 효과 분석이라 그러는데, 여기 보세요. 요쪽에 효과나 편익은 쉽게 기업을 얘기할 때는 매출액이야. 그럼 동일한 매출액이 있다. 그럼 비용이 극소화된 대안을 선택을 할까 말까? 하겠죠. 아니면 동일한 비용 들어갔다. 그럼 매출이 큰 대안을 선택을 해야 하네. 하겠죠. 그런 분석 기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러한 분석 기법 보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매출액을 구현하는 거니까 경제성 구현과 관련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대안 선택했다. 그러면 뭐가 구현됐다? 경제적 합리성이 구현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위치 184페이지에요. 그래서 경제적 합리성을 얘기할 때는 내가 좀 전에 BCA, ECA를 토대로 대안 선택했다. 그러면 경제적 합리성이 구현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일단 합리 영역에다 미치잖아. 이따 배울 거예요. 자, 4번의 법적 합리성. 자, 법적 합리성은 법에 부합되는 대안 선택이야. 거기 맨 앞에 보자. 인간 생활의 공식적 규범적 관계. 공식적인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한 게 뭐야, 쉽게? 법이야, 법. 그게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 규범적 관계, 법에, 그 말이에요. 법에 부합된 대안 선택. 이 바로 법적 합리성을 얘기합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형식적 합리성을 얘기할 때 형식이란 말은 법적인 형식의 부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합리성과 막스 베버의 형식적 합리성 같은 말입니다. 5번에 정치적 합리성. 자, 이거 보자. 선생님 보자. 우리가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 관련 집단들의 이해관계나 요구를 반영하면서 여러분들 정치하면 잘했다 그래, 못했다 그래. 우리가 정치하는 분들이 여러 집단들의 이해관계나 요구를 반영을 해서 그럼 그 사람 보고 정치 잘했다 그래, 못했다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뭐 불우한 사람, 장애인들, 그리고 우리 같은 여러분들 서민층들, 응? 잘 먹고 산 사람들의 요구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정치를 해서 그럼 정치를 잘한 게야, 못한 게야? 잘한 거지. 그게 정치적 합리성이야. 그래서 정치적 합리성은 두 번째 절중간 보자. 다원화된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대안 선택이라고 나오죠. 그거 저기다 적어놔. 화살표 놓고 점증 모형과 관련. 무슨 모형? 점증 모형. 점증 모형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점증 모형과 관련된다.
그래서 일단은 폴 디싱이 파악한 합리성, 경제적, 법적, 정치 세 가지 형태를 숙지해서 가져갈 거예요. 됐습니까? 자, 벌써 이제 오른쪽에 합리적 정책 결정의 제약 요인이 나와. 여기서 합리적 이 말을 얘기할 때는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결정 이런 것들이 바로 합리적 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내용들이에요. 쉬운 내용인데 우리는 항상 객관식 문제에서 함정을 파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건 너무 쉬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쭉 보시고 쌍가로 3번을 보세요. 거기 정책 결정 환경에 따른 제약 요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자, 1번 별표. 해결해야 할 문제나 목표의 다기성. 다기성은 너무 많다 얘기야. 그럼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약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2번. 여론 등의 투입견이 약간 국민의 의견 자체가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 그럼 보다 객관적인 결정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여러분들 출제위원이 어떻게 바꿔? 어? 투입 기능을 뭐로 바꿀까? 산출 기능으로 바꿔놓겠지. 산출은 정책 결정과는 관계가 없지. 집행과 관련되지. 또 한 문제야. 자, 3번에 매몰 비용의 밑줄. 자, 매몰 비용은 개념 정의학에 일어나서 이미 투입된 노력이나 경비를 매몰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들은 매몰 비용에 집착을 해야 해요. 하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이구나. 금요일 밤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고시원 강사들하고 이제 선생님이 집합을 시켜서 밥을 먹었는데 내가 이제 어떤 친구가 그러는데 교수님 하면서 얘기하는 게 자기 학원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5년짜리 애가 있대. 5년. 그러니까 27명 해가지고 31인가 32이래. 그럼 31면 몇 년 한 거냐? 5년 맞냐? 27, 28, 29, 30, 35년. 5년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그 친구는 어때요? 그러니까 힘들 것 같다. 그럼 내가 그랬지. 그러면 주변에서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냐. 31면은 벌써 취업하기 힘든 나이인데 눈에 보이는데 자꾸만 그냥 걔하고 얘기하면 도저히 얘기 못하겠대. 걔는 그동안 공부한 거 그리고 스스로 자꾸만 정해준대. 난 될 수 있다. 야, 진짜 안타까웠거든. 안타깝죠. 근데 그런 친구들은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서 방향을 좀 바꿔줘야 돼. 이게 5년 정도 그러니까 고시하고 선생님들이 강의하다 보면은 얘는 되래 안 되래가 딱 나타나 하다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합격한 친구 가운데 옹진군에 합격한 친구 하나가 있었어. 근데 그 친구는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몇 사람들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놈이 있었는데 나는 걔 될 거로 확신했거든. 근데 걔가 2년 정도 했어요. 공무원 됐거든요, 여러분들. 2년. 근데 내가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너는 다른 거 하자고 할 때는 선생님 무조건 말 들어. 알았냐? 매몰병에 입시하면 계속 끌려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난 그래도 얘기를 해. 왜 그러냐면은 너무 안타까우니까 방향을 좀 바꿔주는 게 오히려 날 수도 있어. 있죠. 그럴 때는 불러가지고 얘기하면 무조건 내 말 듣고 그쪽으로 한번 가봐. 그 선생님이 공무원과 관련성이 없는 분야가 아니라 공무원과 관련성 있는 분야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줘. 그럼 틀어주면 한 90% 합격을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 테니까 공부하다가 내가 부르면 와. 매몰병 입시하지 말고 여러분 비웃고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매몰병의 의미 그 의미를 묻는 게 시험문제 한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내용들 그 기본적인 개념의 형태 정도만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배우고 잠깐 한번 정리해 보자 여러분들. 자 페이지에 어디를 보냐 하면은 176페이지. 자, 제가 여러분 정책 결정 과정을 얘기할 때 잘못된 문제 인지는 왜곡된 목표를 설정한다. 그걸 뭐라 했다? 제3정의 오류. 자, 오른쪽에 문제의 구조와 방법이 쭉 나오는데 자, 물어보겠습니다. 추상적 개념 자체를 귀납적인 추론을 토대로 개념 정의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분류 분석. 분류 분석.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추상적 개념, 빈곤 문제를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구체화시킨 거 아니에요? 구체화시키는 것을 균합적 추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지금 얘기한 요 용어를 해설해 준 게야. 빈곤이란 추상적인 문제 자체를 구체적인 것으로 나눠서 개념을 정의했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균합적 추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문제의 원인 분석은 뭐예요? 원인 분석은 자, 교재 보고 또 표정도 이상해. 원인 분석은 뭐라 했어요? 계층 분석. 다음 페이지. 유사한 사건. 유추법이라고 했고 여러분들. 자, 문제의 범위의 설정. 경계 분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들어보자. 추상적 개념을 균합적인 추론 과정을 토대로 개념 정의하는 것. 분류 분석. 알았습니까?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몇 개의 구성 요소로 쪼개서 개념 정의하는 것. 이렇게 시험 문제를 하면 좋은데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사악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문제를 좀 말을 좀 약간 좀 어렵게 바꿔서 시험 문제를 내. 어? 그러니까 거기서 균합적인 추론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넘겨서 여러분들 페이지 180. 자, 정책망에 관한 내용인데 정책망. 자, 여러분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나 의회 중심의 한계에 봉착하고 뭐 중심의 연구? 정책 공동체. 미국은 뭐하고 뭐? 하위 정부하고 이시망 중심으로 연구. 됐습니까? 자, 하위 정부를 다른 말로 철의 삼각 그랬죠. 자, 세 집단을 얘기해봐. 그렇죠. 이익 집단, 정부 관료, 의회, 상임위원. 그냥 의원 상관없어요. 의회 상임위원, 아니면 의원 다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들 정책 공동체는 쉽게 무슨 집단? 전문가 집단.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슈망은 물어보자. 안정적인 망이야, 불안정한 망이야? 불안정한 망이죠. 일시야, 영구야? 일시. 관계의 방향, 가변적이야, 안정성을 띄어? 가변성을 띈다. 권력 배분 관계 균등해, 불균등해? 불균등. 지배 집단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권력 게임은 승자 패자가 있는 무슨 게임? 그렇죠. 제로섬 게임, 영합 게임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넘겨서 184페이지. 자, 아까 합리성 얘기했는데 합리성. 자, 물어보자.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을 토대로 대안 선택했어. 요거. BC 분석, EC 분석. 무슨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법에 부합된 대안 선택. 법적 합리성. 여러 다원화된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대안 선택. 정치적 합리성.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 이미 투입된 노력이나 경비를 뭐라 그랬다? 매몰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책결정 기본적인 틀은 좀 파악해봤고 좀 쉬었다가 제4절 정책결정 이론무형 파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자.